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경규 씨 측에선 간이시약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은 마약류가 아닌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치료제다 해명했는데요. 실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황장애나 ADHD 치료제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장병, 심지어 다이어트 약에도 이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아니,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 약 처방받고 있는데 그럼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전혀 몰랐는데? 그니까 심지어 위장약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던데? 뭐야? 이거 나도 모르게 약물 운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음주처럼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 근데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실제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비슷한 고민과 의문을 호소하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만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한 경우 그 약에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이 들어있었다면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 차는 왜 저러고 있지? 가만 보자. 시동은 켜져 있는 것 같고 운전석에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야 여기가 어디야? 예. 지금 이동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뭐야? 운전하다가 잠들었던 거야? 아니 저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참. 최근 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약물 운전의 기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을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 6월 8일 방송인 이경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본인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차를 잘못 몰고 간 해프닝이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었다 이건데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아니었고 당시 경찰은 아마 음주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의 차를 운전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음주운전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먼저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운전이 매우 부자연스러웠다고 판단했는지 이어서 약물 검사를 실시했고 여기에서 결국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이경규 씨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경규 씨 측에서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양성 반응 나온 거다. 마약은 아니었다 해명했던데 실제로 마약이 아니어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 ADHD 치료제뿐만 아니라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흔하게 처방하는 일부 위장약, 그리고 근육이완제, 심지어는 다이어트 약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의약품이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경규 씨에게서 검출된 성분도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경규 씨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사실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마약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약물이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가 아닙니다. 법조항을 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으로 인해 졸음이 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운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양성 반응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검찰은 뭘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할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모호함이 현재 약물 운전 단속과 처벌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명확한 수치가 있지만 약물 운전에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앞서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의 상태, 즉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린다거나 대화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복용 후 몇 시간까지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런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치를 설정하거나 24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요. 호주의 경우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식의 시간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도 약물별 혈중 농도 기준치를 만들거나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경우 내가 먹은 약이 문제되는지 몰랐다 하면 이게 뭐 범죄 성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양형에 참고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본인의 몸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경규 씨 역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처방 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 금지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양형에 있어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약물 복용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요.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제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비슷한 약물 측정 거부도 신설이 된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경찰이 불시에 약물 검사를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심 검문처럼 약물 검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관은 운전자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혹은 운전 행태가 불안정하다거나 운전자의 언행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만약 경찰이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검사를 요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약도 먹지 말라는 거냐, 이걸 꼭 뭐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게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죠. 네, 정말 심각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운전이 음주 운전만큼 또 혹은 그 이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또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네. 또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도 있었고요. 수면 내시경 후 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건강검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차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네. 얘기 꼭 고지를 하잖아요. 근데 약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 심지어 인명피해가 있거나 할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훨씬 중요해지겠죠.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중 처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청취자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이 약을 먹어도 운전해도 괜찮을까?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둘째,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 특히 처음 복용하신다라는 약이라면 며칠간은 운전을 피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셋째, 약 설명서에 운전 등 기계 조작 시 주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운전대를 잡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보이스투맨의 Please Don't G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